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분청사기라는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흥의 공영민 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흥이라고 하면 나로우주센터로 대표되는 우주산업 그리고 다도해,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고흥에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저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우리 분청사기 가마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청사기는 그 화려한 고려 청자와 그다음에 단아한 조선 백자 그 사이를 잇는 그런 우리나라 3대 도자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 아름다운 미를 그렇게 대표하는 그런 도자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청사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곳이 바로 고흥의 운대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흥이 이렇게 분청사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었던 거는 고흥이 온화한 기후지 않습니까? 그리고 땔감도 풍부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점토와 백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도자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고흥이. 그래서 우리 고흥 운대리에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으로 최대 규모인 27개 가마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사적 519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조선 전기 그러니까 한 15세기경에는 다른 지역에도 분청사기를 생산하다가 백자로 전부 생산을 전환했는데 우리 고흥만이 계속해서 분청사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200년 생산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적인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하면 고흥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학술 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고흥의 분청사기 어떤 면이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네. 고흥의 분청사기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또 역사적 가치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청사기 장식 기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도자기 장식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감 기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덤벙 기법, 뭐 귀활 기법 이런 것들이 7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 고흥에서는 이 7가지 기법의 도자기가 다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 운대리에서 생산된 분청사기가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되는 대접과 이런 접시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제작 기법이 특이합니다. 이 굽 안쪽부터 전면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백토로 덮인 그런 전면 덤벙 기법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중요한 건데요. 전면 덤벙 분청사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공의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고흥에는 요장에 아주 숙련된 도공들이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주제로 고흥에서는 또 미디어 아트 행사로 또 발전시켜서 또 이게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디 분청사기가 나왔다, 어디 사기가 나왔다, 청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유물들을 쭉 늘어놓고 전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일 텐데 현대미술의 미디어 아트와 접목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또 호기심도 생기는데요. 이 미디어 아트 행사는 또 어떤 행사입니까? 이 행사는 사실은 국가유산청의 공모 사업을 저희가 이제 선정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 국가유산이 가진 독창적인 그런 역사적 가치를 현대 첨단 기술과 접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중들이 우리 국가유산을 좀 보다 쉽게 이렇게 선보이자 이런 이제 신개념의 전시 기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고흥분청사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런 특징들을 현대적 기술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관람객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이번에 이제 주제는 고흥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1250입니다. 이것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 고흥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1250은 내일 9월 12일이네요. 내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을 해서 10월 6일까지 25일 동안 이렇게 고흥에서 고흥분청박물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많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다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의 그런 무한한 상상력과 창작 기법을 아마 고흥분청사기를 이렇게 잘 표현해 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동안에 영상으로도 나갔고 또 밑에 자막으로도 행사 설명이 잘 돼 있었는데요.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들 영상도 저희가 쭉 봤는데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꼭 가서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좀 전에 이 행사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행사의 주제가 화화 1250이라고 네, 하는 주제이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주제를 정할 때 분청사기 그리고 그거를 만들었던 도공들의 열정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불빛 이것까지를 포함한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청사기를 만드는 불과 도공들의 열정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불빛을 불화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이 흙에서 도자기로 이렇게 분청사기가 탄생하는 과정이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꽃화자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청사기를 만드는 가장 적절한 온도가 1250도입니다. 흙에서 분청사기로 만들어지는 온도 이게 1250도이기 때문에 화하 1250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하 1250은 청자, 백자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도자기인 분청사기를 도공들의 열정으로 피어난 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세하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뭐 유수의 유명한 작가들, 이름 있는 작가들 또 어렵게 초빙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그런 국내에서 잘 알려진 그런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빠기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윤재호, 작곡가 오은하, 그다음에 영상감독 송지연, 고흥 지역에서 도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명균 같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각각의 독창적인 시각과 기술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이제 분청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작가들이 그리고 감독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그 완성도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를 보는 분들은 크게 감동을 받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이제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사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야간 시간에 맞춰서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관람객들이 그래도 이거는 꼭 봤으면 하는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고흥분청박물관 일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2일 전야제를 시작을 해서 10월 6일까지 밤 7시에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요. 먼저 꼭 보셔야 될 게 고흥분청박물관 건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데 미디어 파사드, 이 파란만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분청사기를 만드는 도공들의 그런 파란만장한 격동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느끼는 화 125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정통 타악 공연과 그다음에 레이저 쇼,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합해져서 우리 도공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직접 표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꼭 보셔야 될 게 우리 고흥분청 사기를 사용해서 찻잔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분청 사기로 만든 찻잔에 고흥의 연잎차를 드시면서 또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 다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치면은 물결이 일고 또 고기가 이렇게 논일고 그다음에 찻잔을 들면 찻잔 위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우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 행사로 여러 가지 먹거리 장터, 체험 놀이터 운영, 그다음에 분청 캠핑장 이런 것들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내일 전야제, 모레 개막한다고 하셨는데 곧바로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네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 고흥의 이 분청 사기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무료로 이렇게 계속되니까 꼭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흥의 이제 이런 화려한 그 문화유산인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를 보시면서 이거는 저는 고흥이 주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흥에 사시는 분들 또 인근을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광전남 시도민분들 시간 내셔서 꼭 가시면 고흥이 주는 선물 이 미디어 아트 꼭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선 8기 고흥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도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고흥하면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나로 우주센터가 바로 떠오를 만큼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고흥의 미래 전략 산업은 당연히 이 우주항공 산업일 겁니다. 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에 지금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정부에 투자해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8개 분야의 24개 핵심 과제들이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국가 발사체 산업단지 46만 평이 조성이 되고요.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기술사업화센터,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작년 8월 달에 이미 그 기술사업화센터와 민간 발사장은 예타 면제가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2,40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예타 면제로 결정이 돼서 3,800억이 내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속도감 있게 이렇게 국가산단이 조성이 될 것으로 이제 저희는 확실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 50여 개 기업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고흥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변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심 갖고 추진하는 거는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일종의 테마파크입니다. 이거는 과기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완성이 되면은 그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글로벌 관광지로 고흥이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까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기업의 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발사체 앵커 기업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예. 텐데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행 중이시고 또 얼만큼 성과나 지금 현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국가산업단지 성공 요건 자체가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의 국가산단은 다행히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0% 이상이 들어오겠다, 이런 이제 답들을 했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전라남 도지사, LH 사장 등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앵커 기업이 될 텐데, 그다음에 비롯해서 11개 기업하고 입주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산단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유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학교, 그다음에 출연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융복합 그 인력 양성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산단 내에, 그래서 인력도 맞춤형 인력도 공급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업 지원이나 이런 거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드림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고흥으로서는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정주 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망 구축 같은 SOC 조성 사업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건이 저는 접근성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하고 고속 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 이게 내년 또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고흥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포함해서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고속전철역을 만들겠다,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33.4km가 이거 지금 2차선 꼬불꼬불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직선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달라고 정부에 지금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고속도로, 고속전철, 그다음에 이 4차선 확포장은 반드시 해내서 우리 고흥의 접근성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광과 문화의 새로운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흥. 앞서 분청사계 미디어 아트 행사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고흥에서 문화 행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녹동항에서는 주말마다 드론 쇼, 또 버스킹이 열리는데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작년부터 지금 우리가 작년 5월 달부터 우리 녹동항에 드론 쇼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8만 명 정도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150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올해는 지금 한 달 더 앞서 4월 달부터 드론 쇼를 하는데 금요일 날 되면 숙박업소가 다 매진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식당에 발질 틈이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특별한 날에는 지금은 이제 700대 드론쇼를 평상시에는 하는데 특별한 날에 뭐 추석, 설 이런 때 또 신정, 카운트다운 이럴 때는 1000대 이상의 드론쇼를 하고요. 특히 이번 이제 9월 14일부터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일까지는 1,500대까지 최대 이렇게 드론쇼를 하면서 바다 불꽃쇼까지 이렇게 겸해서 한다. 그래서 아주 볼거리가 많은 우리 고흥에 꼭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또 군수님 말씀하신 동안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뭐 드론 배열된 네. 것들, 또 한반도 모양도 있고요. 네. 뭐 추석 때 이럴 때는 뭐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프로그램 짜신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 때 꼭 한번 고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고흥은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흥을 가리켜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지리적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할 만큼 뭐 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즐길 거리나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텔, 컨벤션,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LF, 그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와 이거를 지금 추진 중인데 토지 매입이 한 70% 정도 이상 돼서 지금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고흥에도 이제는 관광 인프라들이 모두 갖춰졌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는 이제 고흥이 바운다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한 가지의 관광 인프라,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선 8기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이제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가장 힘줘서 우리 지역민들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한 가지 꼭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접근성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흥에는 접근성만 개선이 된다면 이제 변화 발전의 토대는 완전히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고흥까지 직선 고속도로, 그다음에 벌교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전철, 그리고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33.4km의 2차선을 4차선을 확포장하는 것. 이 접근성 개선을 임기 내에 꼭 가시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공영민 고흥군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언론인 출신이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이슈 여당 견해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 강조를 하셨는데 네. 반대한민국 세력 이건 뭐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가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네.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념 논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이념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민생 중요하지만 북한의 이 핵무기가 네. 고도화되면서 여전히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네. 이런 것들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선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예.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부쩍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뭐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국정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계속 강조를 하실까요, 그러면? 최근에 뭐 민생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고 어제 행사가 민주평통 행사였잖아요. 민주평통은 정부가 운영하는 그 단체 가운데 네. 통일 관련해서. 네, 통일 관련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을 공유하는 네. 그런 모임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런 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도 저거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고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네.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귀를 안 기울이는데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유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네. 뭐라고 보세요? 뭐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반국가 세력과의 이 전쟁 뭐 네.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그것이 혹시 뭐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네. 아니면 국지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 정권의 체제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한 계엄령에 대해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24년을 사는 현실에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조차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은 계엄령이 발효된다면 네. 저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하는 계엄령이라면 제가 직접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민주당의 계엄령은 글쎄요, 뭐 정치 정략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흠집내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뭐 예방 주사 차원도 있다 이렇게 계속 계엄을 얘기하면은 예방 주사는 한 번 맞아야지 이거 계속 두세 번, 맞으면. 네다섯 번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민주당 전체 기류 내에서는 계엄령과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 주류 의견은. 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네. 하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가 뭐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 네. 이제 그만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계속 얘기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상황. 이게 예방 주사 차원이었다라는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충분한 맞았다. 예방 주사가 됐다. 그리고 계엄이 광주에 아픈 기억이지만 1980년 5월에 마지막으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군부 정권의 서슬을 펄었던 시절에도 네. 그러니까 1987년에 우리 서울시청 네.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도 계엄령에 대해서 일부 건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효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2024년 이렇게 완전히 민주화된 체제에서 더군다나 당시에는 군부 독재였고 네. 군사 내에 하나회라는 막강한 사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효되지 않았었던 건데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뜬금없다. 어제 국방부 창과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망상이다라는 데 대해 자신도 동의한다라고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전두환도 2번은 못했는데 그거를 2024년에 네. 가당키나 하냐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뭐 윤상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몇 분이랑 공관에서 번개 만찬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는 연락도 못 받고 뭐 이른바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뭐 다 빠지고 이래서 패싱 논란이 뭐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 네. 실체를 좀 잘 파악해 봤습니다. 음. 그 일요일이었는데 네.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뭐 한번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러면 편한 의원들과 같이 와라. 같이 저녁 먹자라고 얘기해서 성사가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번개 성격이었다고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번개라고 하면 네. 뭐 앵커님도 그러시겠지만 편한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오늘 번개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 못 할 텐데 윤상현 의원이 좀 편한 의원들 몇 분과 이야기를 해서 네.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윤상현 의원이 부른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편한 최고위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실 의원들을 네. 부르신 건 아닐까요? 뭐 그런 해석은 저는 언론에 네. 종사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평론가 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정치인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공개 회동이 그날 일요일 밤에 있었는데 네. 다음 날 유력 조간지에 활자화돼서 나가는 거는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기자 많이 오래 하셔서 알겠지만 갔다 온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가 뭐 네. 했을 거잖아요. 자기 갔다 왔다. 뭐 많은 이런 분들이 거. 특정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뭐 직접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비공개로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언론 네. 도상에 오르는 것은 뭐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도 네.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갖는 긴장하는 한동훈 재료가 될 대표는 것이라고 뭐 혹시 뭐 생각합니다. 언급을 한 게 있나요? 뭐 한동훈 대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최고위원분들이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것에 개념치 않습니다. 네.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짐작해 봤을 때는 네. 뭐 기분이 썩 좋았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이렇게 일부 패싱의 성격이 있는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문자 공천 개입 논란 이거는 뭐 이런 문자가 오간 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알고서 컷오프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맞는 얘기인가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 대표 자격이긴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경쟁력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지 네.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알고 컷오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일부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언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알았나요? 그런 문자를 저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54곳인가요? 254곳에 대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정광재 후보는 잘 나갔던 그 언론사 버리고 나온 걸 보면 이미 공천은 확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있었지만 제가
사실 공천에서 경선 과정에서 낙천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그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네. 어떤 이유로 컷오프 시켜야 한다라는 것까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뭐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아, 나 문자 받았어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네. 사실인가요? 저도 뭐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뭐 김건희 여사에게 네. 이런 게 사실입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닌 사람들은 한인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과 네. 실제 그런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네.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이걸 여쭤본 거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나 보고를 받았을 거로 뭐 추정이 돼서 여쭤보는 네. 거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 네. 뭐 0.01%라도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신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네. 실체적 진실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네.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컷오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컷오프가 네. 됐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컷오프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적 관계에서 자신의 일을 더 잘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본부가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랄까 한동훈 대표 직계 조직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부총장이 있죠. 지금 네. 신지호 전 의원이 네.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고 이 전략기획부총장 직을 수행하고 또 네. 당대표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전략들 그리고 보수 정권을 네. 재창출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한동훈 그 네. 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끔 이야기하시면 영남 정당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재집권도 어렵고 네. 국회 내에서 다수 정당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한테도 처음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으로는 네. 정권 재창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네. 움직임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게 전략기획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총장 위에 아주 뭐 직할 부대의 성격은 아니고요. 네. 사무총장 내에 이제 또 전략기획부총장이 관할하는 조직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동안 말해왔던 중수청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은 네. 분들이 지금 호남에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네. 했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때 정권을 네. 찾아올 수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호남에서 외면받는 정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이는 아니면 국회 다수당 자리를 네.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권 재창출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선 대통령 만들기 뭐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한동훈 당 대표라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의 해석을 내놓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기획본부는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외면받아왔던 취약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 강도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민주당의 일종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 옆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거는 이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대권을 잡을 거다라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 같은 거를 갖고 모이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믿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네. 유력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더 큰 꿈을 꾸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당심 62%, 민심 네. 63%다 합해서 이제 63%라는 네.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 지지가 왜 모아졌을까 생각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네.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도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저는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심력,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네.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장악력 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당대표 취임한 지가 5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여전히 지난번 권성동 의원이 연찬회에 가서 했던가요? 지금 더 강한 권력은 대통령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역대 정권 어느 시점에도 당정 갈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동영 네. 당시 대통령 후보와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뭐 탈당까지 했었던 거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그만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여당 대표로서의 정치력을 네. 조금씩 확장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가 후보 확정되니까는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 보네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네.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가치 아래 여러 가지 담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물론 자신의 임기를 더 성공적으로 가꾸려는 노력들을 먼저 해야겠지만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손을 들어주고 같이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네.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자신에게 정권을 맡겨줬던 보수 지지자들을 그 마음을 잃어가면서까지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가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비공개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그리고 용강지구대 방문해서 피자, 치킨 이런 거 같이 뭐 이렇게 사 먹으면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비공개 일정인데 오늘 뭐 기사들이 다 나서 이렇게 약간 좀 또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한 것은 거기에 기자들이 몰리고 언론에 지나친 관심이 몰리면 자신이 참석한 그 취지가 좀 퇴색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뭐 갖고 있던 그 사진 관련 같은 자료, 것도, 예. 사진이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네. 필요 이상의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쟁의 요소를
가미해서 보는 것은 네. 우리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영부인은 아마 엄청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네.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은 김정숙 여사가 네.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었고, 네. 뭐 인도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네. 저는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시켜서 그 여사의 네. 그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쨌든 논란이 많은데 영부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공개 행보를 제기하는 게 뭐 부담이 되거나 약간 잠재적 리스크 그런 거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거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 달라라는 네. 이야기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겁니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네. 당에서 대통령실에 뭐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오히려 야당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정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 의원이 뭐 모욕죄 등 혐의로 경찰 고발을 당했는데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모욕죄는 뭐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네. 확실히 밝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네. 돼 있는데 명예훼손은 또 친고죄는 아니고요. 네.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보니까 네. 인권 유린, 뭐 모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모욕죄가 네. 형 성립이 되려면 친고죄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저를 모욕하였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네. 확실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네. 뭐 정해진 수사 절차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정당한 공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나치게 정쟁을 위한 공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현희 의원이 네. 살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는 모습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범 답안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제가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네. 맡고 있는데 이게 당과 어쩌면 뭐 당대표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얘기할 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평론가라면 정말 신랄한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